지금 프랑스 정부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15,000명의 시민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40도의 살인적인 폭염에 파리는 지옥이 되었죠. 그런데 위성이 포착한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프랑스 지도 한가운데 오직 한 곳만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즉시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밝혀진 비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EU 기후재난대응센터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분석관이죠. 그날 새벽 저는 긴급 전화 한 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르페브르 박사님, 엘리제궁입니다. 대통령께서 즉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새벽에 직접 호출한다는 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엘리제궁으로 향했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대통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프랑스 전역의 열화상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르페브르 박사, 프랑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열사병으로 312명이 사망했어요. 이대로 가면 2003년의 악몽이 재현될 겁니다. 2003년 여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사망했던 참사.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색으로 뒤덮인 프랑스 지도에서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생마르탱 드 로르였습니다. 이 도시만 2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40도가 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전국에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이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임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생명을 구할 해답을 찾아야 했죠.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원합니다. 국방부 헬기가 대기하고 있으니 즉시 출발하세요. 엘리제궁을 나와 헬기에 오르면서 저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기술이 도시 전체의 온도를 16도나 낮출 수 있을까? 왜 하필 생마르탱이었을까? 헬기가 남쪽으로 향하면서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센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베르사유 정원은 갈색 사막으로 변해 있었죠. 파리를 벗어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과열로 멈춰선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들판은 모두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마르탱에 가까워지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먼저 알아챘죠. 이상합니다. 외부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40도에서 35도로. 아니, 계속 떨어집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렇게 타들어가던 대지가 점점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들 사이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나타났죠. 30도, 25도, 24도에서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헬기가 생마르탱 시청 앞 광장에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마치 봄날 같았죠. 더 놀라운 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의 분수는 시원하게 물을 뿜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다른 세계군요. 함께 온 정부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죠. 모든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은색의 대형 장비들, 일반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정교했으며 거의 소음이 없었죠. 가까운 상점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옥상의 장비들이 뭔가요? 상점 주인인 중년 여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의 구원자들이죠. 작년에 설치된 특수 냉방 시스템이에요. 덕분에 이 지옥 같은 여름을 천국으로 만들어줬어요. 누가 설치한 건가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시청에서 알아서 한 거라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외국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반대했죠. 프랑스 기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우리만 살아있잖아요. 저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특사로서 시장을 만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는 경비가 삼엄했고 직원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프랑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청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에어컨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원함이었죠. 대리석 바닥은 광택이 났고 높은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EU 기후재난대응센터의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대통령 특명으로 왔습니다. 시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였죠.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은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대신 부시장님을 만나시겠어요? 출장이라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부시장이라도 만나야 했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뵙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죠. 3층 복도는 더욱 썰렁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들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고 열려있는 곳에서도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부시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르페브르 박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장피에르 모로 부시장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땀이 배어 있었죠.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죠. 르페브르 박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2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변은 모두 40도가 넘는데 말입니다. 모로 부시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지형적 특성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는 특별한 계곡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시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17년간 유럽 전역의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지역만으로는 16도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지형도를 이미 분석해봤습니다. 특별한 계곡도 없고 특수한 기류도 없습니다. 모로 부시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해둡시다. 자연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니까요. 운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31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파리의 병원들은 시체 안치소가 부족해서 냉동 트럭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라고요? 모로 부시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우리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 옥상의 은색 장비들은 뭡니까?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에어컨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에어컨이죠. 일반 에어컨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설치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모든 건물에 동일한 모델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모로 부시장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건 시의 기밀 사항입니다. 기밀이라고요? 냉방시설이 왜 기밀입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서며 대통령이 준 특명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직접 명령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로 부시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져 있었죠. 박사님은 모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자존심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존심을 논하시는 겁니까? 모로 부시장이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72시간 안에 대통령께 보고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정부 차원의 강제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죠.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들통날 줄 알았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 돌아오십니까? 내일.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추궁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시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할까?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색 장비들은 정말로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택, 공공건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각 장비는 굵은 케이블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프랑스의 운명이 이 작은 도시의 비밀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 다른 도시들은 지옥이라던데. 맞아. 마르세유에 사는 내 언니는 낮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한대. 근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중국인들이 또 뭔가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중국?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쉿, 조심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중국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 점점 미스터리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프론트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발신인 없는 메모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9시까지 성당 앞 카페 라 프로방스. 혼자 오세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생마르탱의 구시가지는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곳이었죠. 좁은 돌길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거리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빵집에서는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났고 꽃집 주인은 가게 앞에 화분들을 내놓고 있었죠. 다른 도시들이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이곳만은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당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온 것이었죠. 주변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13세기에 지어진 생마르탱 성당은 웅장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진 정문은 예술품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제 눈을 끈 것은 성당 지붕에도 설치된 은색 장비들이었습니다. 종교시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니. 카페 라 프로방스는 광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남부의 카페였죠. 테라스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앉아 신문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테이블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한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르페브르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죠. 죄송해요. 조심해야 해서요. 저를 쫓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2년 전까지 시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EU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기후위기 대응 시범 사업이었죠. 각 나라에서 한 도시씩 선정해서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런 사업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는데요. 극비 프로젝트였거든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죠. 웨이터가 그녀의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카푸치노를 주문한 후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생마르탱이 선정됐어요. 중소도시면서도 충분한 인구가 있고 무엇보다 시장이 적극적이었거든요. 현재 시장 말입니까? 아니요. 전임 시장이었어요. 미셸 듀부아라는 분이었죠. 정말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환경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입찰에는 여러 기업이 참여했어요.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쟁쟁한 기업들이었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한국의 삼성이 참여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삼성이 뭐가 특별하겠어 했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듯했죠. 평가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기업들이 개별 건물 냉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삼성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거든요. 어떤 접근이었나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봤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열 흐름을 분석하고 제어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했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조건이었어요. 조건이요? 삼성은 모든 설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10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까지. 대신 단 하나만 요구했죠. 실증 데이터 무료로 설치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수익보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믿기 어렵네요. 평가위원회에 참석했던 삼성 대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가 다시 편안해졌죠. 결과는 어땠나요? 당연히 반대가 심했죠. 특히 프랑스 정부에서요. 알스톰을 밀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기업이 아닌, 그것도 아시아 기업에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삼성이 선정됐군요. 뒤부하 시장의 결단이었어요. 그는 시민들의 생명이 국가의 자존심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시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파들과 싸우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시 지역 신문이에요. 생마르탱, 외국 기술의 영혼을 팔다라는 제목이 일면이었죠. 반대가 그렇게 심했나요? 프랑스 엔지니어 협회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프랑스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부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가 시작되고 첫 번째 폭염이 왔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주변 도시들이 45도를 기록할 때 생마르탱은 25도를 유지했죠. 반대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중국 기업들이 접근해왔어요. 기술을 팔라고 거액을 제시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산업 스파이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해킹하려 하고 직원들을 매수하려 하고 한 번은 야간에 장비를 분해하려다 잡힌 적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나요? 했죠.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라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들었고요. 그녀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USB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자료가 있어요. 프로젝트 선정 과정, 기술 사양, 설치 과정, 박사님이 필요한 모든 것이요.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고향은 리옹이에요. 어제 어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겨우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 기술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녀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로 부시장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중국 기업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은 수조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죠. 이 작은 메모리 칩 안에 프랑스의 미래가, 아니 유럽의 미래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가 말한 중국 스파이들이 정말 있는 걸까?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성의 기술 사양서였는데 이건 단순한 냉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조 시스템으로 만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이제 저는 왜 모로 부시장이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프랑스의 자존심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USB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청 번호였죠. 르페브르 박사님, 모로 부시장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협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담당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지만
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다시 시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로비 분위기가 달랐죠. 직원들이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엘로디 뒤랑입니다. 생마르탱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협조하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엘로디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프랑스 전체가 위기인데 우리만 살겠다고 비밀을 지키는 게 옳은가 싶어서요. 그리고 오늘 아침 파리에서 열사병 사망자가 500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니 또 다른 보안문이 나타났습니다. 엘로디가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자 문이 열렸죠. 보안이 삼엄하네요. 작년에 침입 시도가 있은 후로 강화했어요. 이 기술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통제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는 되어 보이는 공간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20여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생마르탱 전체의 3D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온도가 색깔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엘로디가 중앙 콘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메인 컨트롤 센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 40.3도, 도시 평균 온도 24.1도, 습도 45%, 풍속 초속 2.3m, 에너지 효율 94.2%, 94%라고요? 일반 에어컨은 기껏해야 60%인데 비밀은 통합 제어에 있어요. 보통 에어컨은 각자 따로 작동하죠. 더우면 켜고 시원하면 끄고 에너지 낭비가 심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달라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도시 전체의 열 흐름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죠. 인공지능이 도시 전체의 열 흐름을 분석해요. 어디서 열이 발생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측하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냉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시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있어요. 그럼 주거 지역의 냉각을 줄이고 상업 지역에 집중하죠. 오후 6시가 되면 반대로 하고요.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필요한 만큼 냉각하는 거예요. 한 기술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엘로디, 동쪽 구역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시작됐어요. 냉각 강도 높일까요? 자동으로 조절될 거예요. 시스템이 학교 일정까지 학습했거든요. 정말로 화면에서 학교 주변 색깔이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엘로디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서버렉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서버예요. 가이아라고 불러요. 가이아? 대지의 여신 이름이군요. 네. 도시를 살아있는 지구처럼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이 인공지능은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날씨 예측, 인구 이동 패턴, 교통량, 심지어 대규모 행사 일정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요. 3일 후 날씨를 95%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죠. 태양광 패널도 연동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다른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죠. 낮 동안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로 시스템을 작동해요. 남은 전기는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하고요. 밤에는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전기료가 오히려 줄어든 거군요. 정확해요. 작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40% 감소했어요. 시민들이 받은 전기료 고지서를 보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우리는 통제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가끔씩 조정을 하기도 했죠. 완전 자동화는 아닌가 보네요. 인공지능이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 행사나 비상 상황 같은 경우죠.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안 때문이기도 해요. 작년에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중국의 한 기업이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죠. 성공했나요? 아니요. 삼성이 처음부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뒀어요. 양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지만 물리적인 공격은 막기 어려워요. 한 번은 누군가 야간에 침입해서 서버를 훔치려 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이 발견했지만요.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긴장했죠. 뭐예요? 걱정 마세요. 정기 시스템 점검 시간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각종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이 시스템의 신뢰성이 놀라워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애가 없었어요. 폭우가 와도 강풍이 불어도 작동했죠. 200개의 냉각 스테이션이 어떻게 완벽하게 연동되나요? 그게 이 시스템의 진짜 혁신이에요. 각 스테이션은 독립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주변 스테이션들이 자동으로 보완하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끊어져도 전체는 유지돼요. 우리는 모니터링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도시 곳곳에 폐쇄회로 TV 화면이 떠 있었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반발이 있었어요. 외국 기술이라고?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첫 폭염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죠. 화면 속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작년 여름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상점들도 문을 닫지 않고 관광객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병원이 한가해졌죠. 의료 데이터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녀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열사병 환자 98% 감소, 탈수 증상 95% 감소, 심혈관 질환 응급실 방문 87% 감소. 이게 숫자로 본 기적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파리에 적용한다면 마르세유에, 리옹에 전국 확대가 가능할까요? 엘로디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삼성 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정치적 결정이군요. 맞아요. 프랑스 정부가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때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엘로디, 삼성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박사님,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하는지. 대형 스크린에 화상통화 화면이 떴습니다. 서울의 삼성기술지원센터였죠. 안녕하세요. 생마르탱. 정기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각종 코드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죠.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버그 수정, 효율성 향상, 새로운 기능 추가. 1년 동안 시스템이 20% 더 효율적이 됐어요. 무료로요? 네. 10년 계약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업데이트가 끝나고 한국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나 개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모든 게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프랑스 다른 도시들도 곧 시원해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엘로디가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기술이 프랑스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걸. 통제실을 나오며 엘로디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곳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보셔야 해요.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공기는 여전히 시원했죠. 가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엘로디는 저를 도시 중심가의 큰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빅토르 위고 광장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생마르탱의 심장부였죠. 오후 3시,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인데도 광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광장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40도가 넘는 열기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못했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분수는 물 부족으로 멈춰 있었어요. 지금의 광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앙의 대형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노천시장이 열려 있었죠. 상인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프랑스 남부의 한여름에 노천시장이 열리고 있다니. 한과일 가판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탐스러운 복숭아를 진열하고 있었죠. 피에르 아저씨, 오늘도 장사가 잘 되시나요? 오, 엘로디. 그럼 아주 잘 되지. 작년엔 이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말이야. 피에르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EU에서 오신 전문가예요. 우리 도시의 변화를 조사하러 오셨어요. 피에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겠네요. 저는 3대째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요.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작년 여름은 정말 끔찍했어요. 4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됐죠. 과일들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상했고 손님들은 더위를 피해 대형마트로 갔어요. 60년 전통의 가게를 닫아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복숭아가 얼마나 싱싱한지. 아침에 수확한 것들이 저녁까지 신선해요. 그리고 손님들도 돌아왔고요. 그가 복숭아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프로방스의 여름 맛이에요. 복숭아를 한 입 빼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신선했죠. 더 중요한 건 말이에요. 피에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농장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농장이요? 네. 도시 외곽에 있는 우리 복숭아 농장이요. 폭염으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도시의 냉각 시스템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미세하지만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유지되니 나무들이 다시 살아났죠. 엘로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도시 냉각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미세 기후가 주변 5km까지 영향을 미쳐요. 완전한 냉각은 아니지만 극한 온도를 누그러뜨리죠. 우리는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거리 예술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있었죠. 저 바이올리니스트는 파리에서 왔어요. 여름 동안 남부 도시들을 순회 공연하는데 생마르텍만 유일하게 거리 공연이 가능하대요. 광장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분수에서 나온 물이 얕은 풀을 만들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죠. 한 젊은 엄마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가 다가가 인사했죠. 마리 안녕.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 보이네. 엘로디. 정말 그래. 작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마리가 저를 보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새로운 분이시네요. EU에서 오신 전문가예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하고 계세요. 마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꼭 들으셔야 할 얘기가 있어요. 작년 7월 15일, 제일 더웠던 날이었죠. 우리 막내가 열경련을 일으켰어요. 겨우 3살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렀는데 다른 응급 환자들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1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다행히 아이는 회복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요.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서 놀 수 있어요. 더위 걱정 없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마리와 작별하고 광장을 벗어났습니다. 엘로디가 저를 오래된 건물로 안내했죠. 여기는 시립음악학교예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이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따라가자 여러 연습실에서 다양한 악기 소리가 흘러나왔죠.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신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엘로디, 어서 와요. 그리고 이분은 EU에서 오신 앙투안 르페브르 박사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자크 모렐, 이 학교 교장입니다. 우리는 교장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이 학교는 1923년에 설립됐어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죠. 그런데 작년에 하마터면 문을 닫을 뻔했어요. 왜요? 더위 때문이었죠. 이 오래된 건물은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이면 찜통이 됐어요.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학생들이 하나둘 그만뒀어요. 특히 관악기 학생들은 더위에 연주하기가 너무 힘들어했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은색 장비가 보였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설치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됐죠. 학생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학생들도 왔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작년엔 45명까지 줄었는데 지금은 120명이에요. 역대 최고 인원이죠. 그때 밖에서 합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렐 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구경하시겠어요? 학생들이 여름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습하고 있었죠. 브람스 교향곡 1번이에요. 예전엔 여름에 이런 대규모 합주는 불가능했죠. 너무 더워서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휘자가 잠시 연습을 멈추고 우리를 보더니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 손님들이 오셨으니 여름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학생들이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술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죠. 음악학교를 나와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언덕이었죠. 여기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언덕 정상에 서자 생마르탱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지붕들 사이로 보이는 은색 장비들, 곳곳에서 올라오는 물안개, 그리고 푸른 하늘. 저 멀리 보이는 게 라벤더 밭이에요. 작년엔 절반이 말라 죽었는데 올해는 다시 보라색 물결을 이루고 있죠. 엘로디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단순히 시원해진 게 아니라 도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희망이 살아났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는 시원했고, 사람들은 거리를 거닐고 있었죠. 박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냉방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삶을 되돌려주는 기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는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을 되찾아준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파리도, 마르세유도, 리옹도, 프랑스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건 박사님에게 달려 있어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박사님뿐이니까요. 우리가 언덕을 내려오는데 엘로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통제실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대요. 누군가 시스템을 스캔하고 있다고. 중국 IP 주소래요. 순간 카페에서 만난 여성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웠던 하루가 갑자기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시청으로 향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생마르탱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담으려 애썼죠. 숫자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된 삶, 되살아난 희망까지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엘로디였죠. 박사님, 지금 즉시 통제실로 오세요. 공격이 시작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알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호텔을 뛰쳐나왔죠.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민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 지하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모든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오르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비상등이 켜진 통제실은 마치 전쟁 상황실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엘로디가 메인 콘솔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새벽 3시 정각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어요. 동시에 수백 개의 IP에서 시스템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수많은 붉은 선들이 생마르탱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붉은 촉수들이 도시를 감싸려는 것처럼 보였죠. 공격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초당 50GB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해킹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에요. 한 젊은 기술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1차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2차 방어선으로 후퇴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이 속도라면 10분, 길어야 15분이에요. 엘로디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스템 구조도였는데 붉은색이 점점 중심부로 침투하고 있었죠. 그들이 노리는 건 핵심 소스 코드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통합 제어 프로토콜. 그걸 훔치면 복제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내놓을 거예요. 삼성의 10년간 연구가 한순간에 도둑맞는 거죠. 갑자기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2차 방어선도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공격 패턴이 우리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로 부시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친 모습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중국의 대규모 해킹 공격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요. 부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막을 수 있나? 엘로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면 20분 안에 핵심 서버가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의 냉각 시스템이 멈춘다는 얘기군. 맞았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면 40도의 열지옥이 시민들을 덮칠 것입니다. 병원, 학교, 요양원,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쓰러질 것이었죠. 백업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지만
메인 시스템이 무너지면 30%도 감당 못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술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죠. 잠깐, 뭔가 이상해요. 시스템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죠. 자동 방어 프로토콜 활성화, 양자 암호화, 레벨 5 전개, 서울 본사 비상 대응팀 연결 중. 이게 뭐죠? 엘로디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니. 화면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침투하던 붉은색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펼쳐진 것처럼. 역공격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중국 해커들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새로운 선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푸른 선이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붉은 선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공격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고 있어요. 통제실에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키보드 소리도 더 활기차졌죠. 그때 메인 화면에 화상통화 요청이 떴습니다. 엘로디가 수락하자 화면이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른 쪽에는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생마르탱, 삼성 글로벌 보안센터의 김태준입니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김태준이라는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네, 덕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을? 저희는 모든 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는 순간 자동으로 방어 체계가 가동되죠. 그리고 그가 화면을 조작하자 공격자들의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공격 주체는 중국 항저우의 칭화 클라이미테크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던 기업이죠. 그들의 쿨링 드래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이제는 도둑질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들이 뭘 훔치려 했나요?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통합 제어 코드요. 하지만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왜 양자 암호화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설령 코드를 훔쳐도 양자 키 없이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 키는 어디에 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소멸하거든요.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죠. 15분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공격은 차단됐고 오히려 공격자들의 시스템 일부가 노출됐죠.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김태준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칭화테크의 서버에서 흘러나온 내부 문서예요. 그들의 냉각 시스템 효율은 겨우 58%더군요. 우리의 9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네요. 그래서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모로 부시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생마르탱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니까요. 그때 엘로디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런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외국 기업, 그것도 아시아 기업에 대한 경계심, 이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증명하기로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자존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김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노리는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많은 도시에 더 빠르게 보급하기로. 독점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새벽 5시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24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이 밤에 일어난 전쟁을 전혀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통제실의 기술자들은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은 비밀로 해야 할까요? 엘로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모로 부시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선택하는 문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아니 유럽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다고. 이것은 미래를 둘러싼 전쟁의 서막이었고 우리는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아침 8시,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죠. 오늘 중으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 엘로디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시청으로 와주세요. 시청 회의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로 부시장, 엘로디, 그리고 화상 화면으로 연결된 김태준과 또 다른 한국인이 있었죠. 박사님, 소개합니다. 삼성기후사업부 박진수 상무입니다. 박진수 상무는 50대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르페브르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일로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중국어로 된 내부 문서였는데 번역본이 함께 표시됐죠. 칭화테크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오늘 새벽 해킹 시도가 실패한 후 그들 서버에서 유출된 거예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유럽의 냉각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의 시범 도시들도 타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시범 사업이 있었나요? 박진수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생마르텍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이곳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를 공개하시는 거죠? 박 상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7분, 중국 칭화테크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사과문이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제안도 함께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도둑질을 시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객이 되겠다니? 김태준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역공격으로 그들의 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어요. 복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죠. 게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굴복한 거군요.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훔친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된 기술 이전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박진수 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중국이 정식 고객이 되면 아시아 전체로 이 기술이 확산될 수 있어요. 그들도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넣을 겁니다. 기술 유출 시도 시 즉각 계약 해지와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권한도요. 모로 부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게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연락드린 진짜 이유예요. 화면이 바뀌며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개별 도시가 아닌 국가 단위로 계약하기로요. 그리고 첫 번째 국가로 지도에서 프랑스가 밝게 빛났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죠. 전국 단위 계약이라면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니스, 프랑스의 모든 주요 도시에 동시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조건으로요. 같은 조건이라면, 네. 무상 설치, 10년 무상 유지 보수. 대신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엘로디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제안이에요. 프랑스 전체가 생마르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상무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가 EU의 리더 국가잖아요. 프랑스가 성공하면 다른 EU 국가들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프랑스를 유럽 스마트 기후 허브로 만들자고요. 허브요? 기술 연구센터를 파리에 설립하고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죠. 모로 부시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었죠. 프랑스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알스톰,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어리퀴드. 프랑스의 우수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핵심 기술과 프랑스의 제조 역량이 만나면 시너지가 클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제안이었죠.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설치를 시작하면 내년 여름엔 프랑스 전체가 시원해질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파리로 출발했습니다. 가방에는 완성된 보고서와 함께 삼성의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있었죠.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른 대지, 타들어가는 포도밭, 텅 빈 마을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이 모든 풍경이 바뀔 거라는 희망이. 파리 리옹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숨막히는 열기가 저를 덮쳤죠. 40도의 파리. 샹젤리제는 텅 비어 있었고 센 강변의 노숙자들은 다리 밑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제궁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파리가 죽을 거예요. 관광객도 없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언제쯤 끝날까요? 곧 끝날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곧 파리도 시원해질 거예요. 약속합니다. 운전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제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운명을 바꿀 보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 유럽으로, 아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문득 김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파리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로 부시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죠. 생마르탱으로 돌아가 그를 만난 곳은 시청이 아닌 구시가지의 작은 와인바였습니다. 르카브 드 생마르탱이라는 이름의 이 와인바는 300년 된 지하 저장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돌로 된 아치형 천장과 오크통들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에어컨이 없었지만 지하 특유의 서늘함과 새로운 냉각 시스템 덕분에 쾌적했습니다. 모로 부시장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딱딱한 모습과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뭘 드시겠습니까? 부시장님과 같은 걸로 주세요. 그는 웨이터에게 코트 디 론 와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와인이 오는 동안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부시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모로 부시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향을 맡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제 아버지는 드골 대통령 시절 외교관이었어요.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바쳤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특별하다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와인바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여름이 왔어요. 2003년. 그 끔찍한 폭염의 해. 저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저는 남부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8월 초,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너무 덥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만 참으세요. 곧 시원해질 거예요 라고만 했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모로 부시장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에 노부인이 찍혀 있었죠. 이틀 후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죠. 에어컨도 없는 4층 아파트에서 혼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000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복지 시스템도 선진 의료 기술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죠. 바캉스가 더 중요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집착했어요. 프랑스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 기술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외국에 의존하는 건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의 공격을 막아낸 건 한국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줬죠. 그리고 오늘 아침 들은 제안, 프랑스 전체를 구하겠다는 그 제안. 모로 부시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사님,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의 죽음에 갇혀 살았어요. 프랑스가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죠. 어머니가 원했던 건 프랑스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저 시원한 바람이었을 텐데. 와인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제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모로 부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 생마르탱의 모든 데이터예요. 단순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의료비 절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특별해요. 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수집한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반대파였던 제가 어떻게 확신하게 됐는지도 적혀 있고요. 저는 파일을 받으며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이 담긴 고백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로 부시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에 중국 기업이 저를 찾아왔어요. 거액을 제시하며 내부 정보를 요구했죠. 시스템 구조, 보안 체계, 약점들. 설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시청 내부에 혹은 기술팀에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새벽 공격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내부자가 있다는 거군요. 추측일 뿐이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기술을 탐내는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요. 우리는 와인을 마저 마셨습니다. 300년 된 와인 저장고의 서늘한 공기가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박사님,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동안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할 때예요. 기후위기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부시장님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겁니다. 모로 부시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파리에 가시면 대통령께 전해주세요. 생마르탱은, 아니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와인바를 나오며 저는 모로 부시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따뜻하고 힘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감사하죠. 박사님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 진정한 힘은 혼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거라는 걸. 생마르탱 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도시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석양에 물든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저녁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분수 주변에서 놀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기술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모로 부시장처럼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곧 파리도, 프랑스 전체도 생마르탱처럼 될 거라는 희망. 기차에 올라타며 저는 가방 속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술 보고서, 시민들의 증언, 삼성의 제안서, 그리고 모로 부시장의 파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프랑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창밖으로 생마르탱이 멀어져 갔습니다. 은색 장비들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 작은 장비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 프랑스 전체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 기술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기로 한 사람들이. 파리로 향하는 고속철도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생마르탱의 기적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달하려 했었죠. 기차가 파리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마른 세느강, 갈색으로 변한 들판, 텅 빈 고속도로. 프랑스의 심장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옹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지만 여전히 37도를 넘는 열기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나오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파리의 상징인 가로수들이 모두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제궁으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된 걸 보셨나요? 루브르도, 오르세도 다 문을 닫았어요. 관광객은 90% 줄었고 내일부터는 물 배급제가 시작된대요. 정말 심각하네요. 작년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번 주에만 노트르담 근처에서 3명이 쓰러졌어요.
우리 프랑스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엘리제궁에 도착하자 삼엄한 경비가 저를 맞았습니다. 신분 확인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됐죠. 놀랍게도 집무실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주요 강요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르페브르 박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생마르탱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와 한국의 대응, 정말 극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직접 목격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들려주세요. 프랑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생마르탱의 1년간 변화, 시민들의 증언,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오늘 아침의 사건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9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달성했고, 오히려 전기료는 40% 감소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전체로 확대하려면 삼성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액 무상 설치, 10년간 무상 유지 보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실증 데이터. 환경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기업이 이익을 포기한다니.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미래를 보는 거죠. 삼성의 박진수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표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익이라고 독일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독일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이미 42도를 기록했고, 라인강은 역사상 최저 수위입니다. 프랑스가 성공한다면 우리도 따를 겁니다. 이탈리아 대사가 이어받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 열 손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일부 강요들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의 해킹 시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을 막은 것도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했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것을 국가 주권 포기라고 공격할 겁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순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타들어가는 파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창밖을 보십시오. 모두가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석양에 물든 파리는 아름다웠지만 텅 빈 거리와 메마른 공원이 도시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에펠탑이 보입니까? 작년부터 열팽창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 관람을 중단했습니다. 생강은 바닥을 드러냈고 노트르담은 복구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더위에 쓰러져서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2003년을 기억하십니까?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만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가 강요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존심입니까? 생명입니까? 정치입니까? 국민입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삼성과 전면적 기후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파리부터 시작해서 전국 50개 도시에 동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요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를 긴급 소집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생존 문제니까요. 그때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EU 의장이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EU 회원국 정상들이 하나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고 그들 뒤로 보이는 각국 수도들의 모습도 참담했죠. EU 의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우리 모두 생마르탱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국의 공격과 한국의 대응도 지켜봤죠.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독일 총리가 즉각 호응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지지합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 우리 도시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스페인 총리도 동의했습니다. 마드리드는 어제 45도를 기록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이 열 손상을 입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둘 찬성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런데 뜻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폴란드 총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크라쿠프에서 1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화면에 크라쿠프의 현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죠. 작년 대비 사망률 제로, 경제 성장률 15%, 관광객 300% 증가. 이것이 숫자로 본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다시 웃는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EU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EU 차원에서 한국 삼성과 전면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안. 찬성하는 국가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27개국 만장일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EU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50억 유로. 하지만 삼성이 대부분을 부담한다니 실제 EU 부담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르페브르 박사, 당신이 해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구한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모로 부시장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생마르탱의 부시장이 보낸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그가 어떻게 확신하게 됐는지 적혀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거지라고. 대통령이 파일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2003년.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군요.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즉시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 프랑스 전국의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환영과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죠. 드디어 이제 살 수 있다. 파리가 다시 파리가 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의 감사를, 삼성의 감사를. 그날 밤 저는 엘리제궁 근처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더운 파리의 밤이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설치팀이 도착할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면 파리도 생마르탱처럼 시원해질 것입니다. 문득 삼성 박진수 상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프랑스와 한국은, 아니 유럽과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울 동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를 구한 한국 기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뛰어난 기술만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영감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